강의 자료에는 그냥 앞에 타이틀만 있죠. 디자인, 브랜드, 명성의 도시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해서 마지막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디자인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하라. 그리고 만들어진 브랜드를 잘 마케팅하라. 그 다음에 쌓아온 명성을 잘 관리해라. 해서 디자인 리더십,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그 다음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자, 레퓨테이션은 평판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평판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이야기할게요. 디자인 리더십.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하라 라는 말은 어떤 주체가 돼서 스스로 주체가 돼서 다른 사람 거를 따라하지 말고 주체가 돼서 스스로 알아서 잘 디자인하라 라는 말이겠죠.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요. 처음 어떤 예를 들어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 브랜드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과연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는 뭐를 기준으로 돈으로 환산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적인 가치 그리고 무형적인 가치. 유형적인 가치는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형적인 가치는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그럼 형태가 있는 유형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공장이 있는데요. 공장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몇백만 개의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일하는 근로자는 몇 명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줍니다. 그래서 몇백만 개를 팔아서 나는 매출, 그리고 몇백만 개를 만들어내는 기계값, 공장 부지, 그리고 공장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의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유형적인 가치입니다. 그럼 무형적 가치는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형적 가치란 어떤 것일까요? 거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리더십,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 명성 관리 등요. 일단 이 기업이 얼마만큼 리더십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디자인했는지 그걸 보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짝퉁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죠. 그런 기업은 무형적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네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있죠. 애플, 삼성, 현대, 토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자기네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네의 브랜드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 특히 무형적 가치가 엄청나게 높죠. 지적 재산권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value, intangible value, 그러면서 또한 intellectual asset 해서 지적 재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 무형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한,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만든다.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소비자를 생각하고 시장을 생각하고 해서 주체적으로 만든다. 이게 디자인 리더십. 그러고 나면 그냥 만든 걸로 끝이냐?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래, 잘 만들었으니까 니네 기업은 가치가 뛰어난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지, 그렇게 만들어진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만들어진 어떤 브랜드를 고객의 머리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그래서 고객으로 하여금 그것을 찾게 하거나 가지게 하거나 경험하게 하거나, 그런 게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했죠. 리더십을 가지고 브랜드를 디자인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고객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전달하는 능력이 대단한 건지,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브랜드, 어떤 디자인을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것, 그거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무형적 가치, 기업의 무형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디자인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 있게 그 제품을 디자인했는가, 다른 거 카피하지 않고 고객
고객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없는 시장에 새로운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그 기업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리더십 있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고객한테 잘 전달시키는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Reputation Management라는 게 있었죠. 명성을, 평판을 잘 관리하는 능력, 그거 역시 무형적 가치에 들어갑니다. 기업의 무형적 가치. 그러면 그게 뭐예요? 평판 관리한다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그걸 만들었어요. 리더십 있게 잘 만들어서 자, 마케팅 했어. 광고도 잘하고 사람들을 사게끔 해놨어. 끝. 난 손 털고 일어나. 다음 제품 만들자. 그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소비자 평판이 좋다면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만약에 우리 제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소비자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좋은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안 좋았던 제품을 보완해서 더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시 디자인 리더십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처음 리더십 있게 디자인하라. 우리 제품을 만들었어요. 리더십 있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그 잘 만들어진 디자인된 우리만의 브랜드를 잘 마케팅하라. 소비자들한테 잘 전달해. 어떻게? 고객 머릿속, 고객 가슴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잘 마케팅하는 거. 그 다음에 사용하는 고객, 사용했던 고객, 그리고 사용할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가진 장점, 단점, 그리고 지금 우리 제품의 어떤 위치 있죠. 고객에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고객과의 소통이 필요한 거죠. 고객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거예요. 고객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고객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좋은 거는 더 좋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쁜 거는 보완한다.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다고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호텔이 있어요. 호텔. 내가 우리 동네에다가 호텔 하나 짓고 싶어. 그래서 땅을 샀어요. 땅 사기 전에 이 땅이 호텔로서 좋은가 아닌가 잘 생각을 하겠죠. 그 전에 뭘 해요? 여기 호텔이 필요한가 아닌가도 생각하겠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곳에 호텔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러브 호텔 이런 거 말고 그냥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동네에다 호텔을 짓는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지만 호텔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수요가 있다 치고 우리 동네에다가 호텔을 내가 하나 짓고 싶어.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짓고 싶어. 그러면 어느 땅에 지어야지만 좋을지 잘 생각해서 선택해서 땅을 사요. 땅을 사서 거기에 호텔을 짓겠죠.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있다. 사람들이 왜 호텔을 찾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래. 건축 설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의 조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종류의 호텔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기는 비즈니스 관련돼서 어떤 전시회나 아니면 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방문객이 오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한 호텔을 짓자. 비즈니스 호텔을 짓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게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식사에 있어서 다른 거 불편해하지 않는 정도로 식사 제공도 잘 해주고 편안하게 일도 보고 업무도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호텔을 지으면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고, 아니면 이 지역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문화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부모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근처에서 1박 2일 하고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가는 그런 지역이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호텔을 지어야겠구나 해서 뭐 낮에 유적지 돌아다니고 저녁 때 할 일이 없는데 자 7시 저녁 먹고 다 불 끄고 자자 이런 식의 호텔이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설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의 호텔을 생각을 해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요실이 뭐가 필요하냐, 호텔 안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잘 해서 지었어요. 그게 리더십 있게 짓는 겁니다. 호텔을. 디자인 리더십을 가지고 호텔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여기 호텔 사람들 필요하니까, 자, 방, 화장실, 방, 화장실, 1층에 그냥 식당 놓고, 프런트 데스크 놓고, 끝. 이거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이 하는 거는 리더십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겠죠. 그 지역만의 어떤 소비자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호텔을 짓는다.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 아니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호텔 만들어진 디자인을 우리 호텔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브랜드라는 말이 무슨 뭐 힐튼 호텔로 뭐 체인점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 호텔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장점을 잘 부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라는 거죠. 아, 이쪽에 오면 도보로 유적지까지 몇 분입니다. 뭐 여기는 아침이 맛있고 와서 체크인이 어떻게 되고 뭐 짐을 늦게까지 맡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등등의, 그래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 우리 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브랜드화해서 다른 호텔들과 차별을 두게끔 만드는 거죠. 옆에 호텔은 이게 그런 서비스 안 주는데 우리 호텔은 이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우리 브랜드만의, 우리 호텔만의 고유한 서비스예요.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찾아왔어요. 야, 여기 호텔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관련된 사람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야, 여기 참 업무 보기 참 편하게 돼 있다. 방 안에서도 뭐 와이파이도 당연히 뭐 요새는 다 되지만 물론 와이파이 되고 여러 가지 무슨 일할 수 있는 데스크, 뭐 티테이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데스크도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리고 뭐 335 이렇게 출장 온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세미나실 같은 거를 뭐 빌려준다든지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 다양하게 너무 업무 보기 편하고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다른 호텔과 차별화된 어떤 이 호텔만의 브랜드가 있구나. 브랜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잘 묶었어요. 묶고 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소비자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야, 여기 있었는데 나름대로 만들어놨다 하는데 이런 점은 너무 불편하더라. 뭐가 불편하다. 직원들 서비스 마인드가 글렀다. 뭐 어쩐다. 뭐 별의별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기도 하겠죠. 좋은 거는 또 좋다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고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호텔이 가진 강력한 장점, 무형적 가치, 지적재산권에 들어가는 뭐 그런 거에 편입되는 무형적 가치, 그런 거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텍스트로 그 영상에 같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무형적 가치, 고객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 우리 브랜드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이 고쳐야 될 점은 이거는 고쳐야겠구나, 저거는 뭐 더 보완해야든지 아니면 이거는 없애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만의 평판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 호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커피 전문점, 커피숍, 커피 프랜차이즈,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 브랜드는 안 망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잘 가고 있구나. 커피 값이 이렇게 비싼데 사람들이 왜 저길 계속 가지? 안 망하고 계속 있지?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를 예를 들게요. 스타벅스가 처음 생겨났을 때, 참,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값이 다릅니다.
어느 나라는 커피가 3불 정도 하지만 어느 나라 가면은 5불 정도 해요. 다 달라요. 하지만 스타벅스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 좋은 질, 좋은 상품을 고객한테 전달해줘. 우리만의 브랜드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고객한테 잘 전달하고 고객의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죠. 디자인을 가지고 리더십, 우리만의 브랜드, 고유한 브랜드, 거기 그 속에 커피 맛이라든지 메뉴, 그리고 인테리어, 직원들의 서비스 이런 것들 모두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타벅스만의 고유한 브랜드, 그거를 고객한테 알리고 제공하고, 아, 스타벅스 갔더니 다시 여기 와야겠다.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공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한번 가야겠다 라는 식의 어떤 그 고객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 라는 거를 알리면 바로바로 반응이 와요. 뭐 인종차별 문제다 뭐다 해가지고 스타벅스가 구설수에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고객의 예를 들어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고객이 주문하면 이름을 적습니다. 물어봐서 뭐 너 커피 뭐 주문할 때 어떤 걸 할래? 나는 어떤 거 할게. 그럼 이름이 뭐야? 그럼 뭐 데니.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데니라고 이름을 적어놔요. 컵에다가. 그럼 나중에 데니한테 불러요. 데니 불러가지고 컵 가져가라 그래요. 내 커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양인이 주문했는데 거기에 눈 짝 찢어진 그 왜 동양인 비하하는 그런 인종차별의 어떤 제스처 그런 것처럼 거기다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한번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바로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교육하고 그거를 고객이 믿게끔 하는 거죠. 스타벅스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재발 방지에 힘쓴다라는 것을 고객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명성, 평판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가진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한 거죠.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대단한 겁니다. 단순하게 스타벅스 매장이 몇 개가 있고 직원의 수가 몇 명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함, 그리고 그 브랜드만의 어떤 장점, 가치 이런 것들 모두 평가하고,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전달하고 고객이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고객을 관리하고 자기네들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도시 문화 마케팅 수업이잖아요. 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프리뷰, 우리 예전에 프리뷰 그 강의 영상에서 여러분들 봤을 테지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게 있죠. 문화 어떤 게 있어요. 뭐 자원, 인적 자원, 부존 자원 모두 다 포함해요. 그리고 역사, 전통, 그리고 비즈니스 자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 강의 때 했던 어떤 랜드마크, 도시의 대표 상징물을 통한 관광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공 건축물, 뭐 다양한 자원 종류가 많죠. 이런 것들이 도시마다 제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만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시만의 고유한 어떤 분위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도시를 잘 전 세계에 마케팅하고 도시 간 국가 간 경쟁 속에서 우리 도시가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맞서 싸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도시만의 어떤 고유한 이미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좋은 브랜드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시가 관광 자원이 없어요. 관광 자원이 없어요. 옆에 도시를 보니까 강도 있고 거기서 뱃놀이를 하더라. 그래서 매년 날 좋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뱃놀이 축제다 해가지고 강에서 배를 타더라. 이거를 봤어요. 시장이 그걸 보고, 새롭게 이제 당선된 시장이 보고, 우리 도시에는 강도 없어? 응? 강 하나 만들어서 옆에 도시처럼
뱃놀이 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그랬을 때 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땅을 파서 물을 채우고 강을 만들어 운하를 만들어서 배를 띄운다? 그게 과연 리더십 있게 디자인하는 걸까요? 도시 브랜드를 또 그 어떤 도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이 있어요. 자산. 이 사람이 자산이 됐을 때 그거를 우리 도시만의 어떤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있을 때 그거를 우리 도시만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고유한 걸로 디자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광 자원, 경치가 너무 좋아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도시에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멋진 풍경을 즐길 수 있게끔 우리 도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거죠. 우리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 자원이 있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수업 그 도시 브랜딩 전략에 나오는 요새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 이런 산업이 있어요. 비즈니스 자원. 우리 도시에는 전시회 산업도 엄청나게 있고 컨퍼런스 그리고 컨벤션 다양한 그런 마이스 산업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럼 그거 특화된 우리 도시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이 거주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내가 시장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살고 있는 거주민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거주민과 서로 소통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거주민,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는 도시민, 당신들이 우리 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체가 돼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이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도시만의 어떤 특별함을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 가슴속에 알리고 새겨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래 어서 오시오. 놀다 가시오. 난 이미 이만 방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놀다 가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사람들 와가지고 어떻게 이 도시를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도시에 만들어진 디자인, 브랜드 이런 용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도시에 와서 물놀이를 하다 갈 수도 있고 양떼 목장에 가서 사슴 먹이를 주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어디 케이블카 타고 경치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무슨 컨퍼런스 무슨 컨벤션 센터 무슨 엑스포 건물 같은 데 가가지고 신제품 언팩 행사에 구경하고 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자동차로 다른 동네에서 자동차로 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배를 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으로 오겠죠. 그렇게 왔다가 갈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고 그 사람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보고 봤더니 우리 도시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봤네. 우리 도시 비즈니스 관련 산업 아니면 관광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있으니까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손님 맞을 준비합시다. 자, 우리 리더십 있게 디자인했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라고 우리 브랜드 마케팅 했어. 다 했으니까 이제 사람들 오겠지. 사람들이 왔어요. 이틀 3일에 걸쳐서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저쪽 경유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쪽 기차역까지 하루에 2편밖에 없는 기차를 타고 와서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그렇게 이틀 만에 왔어요. 와서 그거 보고 또 돌아갈 때도 그렇게 갔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저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내가 할 건 다 했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이렇게 불편함 느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불편했구나. 그러면은
디자인하고 리더십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우리 도시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드는 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우리 도시에 와서 어떤 식으로 있다가 갈 수 있고 그리고 머물다 가고 즐기다 가고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 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교통편에 관련된 도로에 관련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숙소 문제라든지 이 도시가 정말 잘 꾸며져 있지만 너무나 불편한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수정하고 계속해서 디자인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될 때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형적인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물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도 어땠어요? 왔다 가는데 놀다가 갈 때 어땠어요? 그 뒤에 붙어가지고 메모지 들고 막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의 어떤 뭐 조사가 있겠죠. 설문조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지고 만들어낸 정책, 그리고 우리 도시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문화, 어떤 자원, 브랜드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거는 조금 지나고 나면 수치로 다 나옵니다. 수치로 나와요. 관광객이 처음에는 우와 하고 반짝해서 왔는데 그 다음부터 입소문이다 SNS다 뭐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장객 수,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 공항을 이용할 때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럼 공항에 세금도 내는 겁니다. 그 나라의 그 도시의 세금도 내는 거예요. 공항 이용료, 그리고 버스를 탄다. 버스를 많이 타는지 사람들이 버스 표에도 세금. 그러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왔냐 안 왔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가 확 떨어진다. 아니면 올라가는 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주춤하고 떨어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지표들로 확인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정책이 잘못된 거구나 해서 방향을 달리할까? 뭐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SNS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도시가 언급이 되고 우리 도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어떠한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그래 이런 거를 개선해야겠구나 저런 걸 개선해야겠구나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 도시를 꾸려나갈 때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꾸려나가야 됩니다. 기업가적 마인드가 뭐예요? 기업이 뭐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 게 기업이잖아요. 뭐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벌어들였으면 그걸 사회에다가 조금 돌려주는, 조금이지 다 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럼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하청업체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첫째,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겁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한. 도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도 역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을 어떻게 남겨요? 뭘로 남겨요? 도시에 재정이 있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 재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세금을 걷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서 우리 도시의 부가 축적이 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재정,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뭐 펀드에 투자를 하고 펀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의 재정을 불릴 수도 있어요. 물론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세금을 다시 재투자를 합니다. 어디에? 지역 커뮤니티에. 그러면 세금을 받아요. 세금을 받아서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복지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냐. 그럼 세금이 많이 거쳤으면 그 세금의 일정 부분을 다시 거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세금이 안 거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그 도시의 세금이 얼마나 거치냐 안 거치냐로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거쳐진 세금을 그 거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관광객, 방문자나 혹은 기업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당신들이 이만큼의 세금을 냈으니 당신들에게도 그만큼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세금이 없는데 세금은 없지만 줄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면은 빚쟁이가 되고 파산하고 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도시 역시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 이윤을 남긴다는 거죠. 이윤을 남긴다. 그래서 기업가적 마인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형적인 가치, 유형적인 자산, 그리고 무형적인 자산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형적인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적 재산,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리더십, 이거 역시 무형적 자산, 브랜드 마케팅,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리고 명성 관리 능력,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해서 우리 명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이 이름값을 어떻게 계속해서 잘 관리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있어야 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을 해서 좋은 거는 더 좋게, 나쁜 건 나쁜 거는 뭐 없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기업, 다시 말해서 그 도시가 얼만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뭐 세계 문화재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세 가지의 아주 비싼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콜로세움, 에펠탑,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드 파밀리아. 그게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될까요? 그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거는 유무형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무형의 가치를. 전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에펠탑 같은 경우에 에펠탑이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만 서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에펠탑이 계속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의 에펠탑에 접근하고 그 에펠탑 주변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그 도시의 몫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아주 너무나 편안한 그런 거를 느끼다가 간다. 즐기다 간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산이 딱 있다. 문화유산이 딱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온다? 오는데 옆에 소매치기가 엄청 많아요. 로마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하철역에도 막 이 기관총 들고 있는 경찰들도 많고 소매치기 단속하는 사람들 많고, 그렇게 관광객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 도시에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노력. 그래서 유형, 무형의 가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문화 유적이 이 도시에 벌어들일 그 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엔 도시 브랜딩 전략, 다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Fine. Fine은 F-I-N-E 네 가지 단어, 각각의 단어 첫 글자를 딴 말입니다. 그 네 가지 단어는 첫째, Fun, 두 번째, Identity, 세 번째, Narrative, 네 번째, Elegance입니다. 첫 번째, Fun을 보겠습니다. Fun, 일단 재미있어야 합니다. 여기 강의 자료에 보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길, 도시 공간에서의 재미를 줄 수 있는 길, 그리고 볼거리와 맛집, 다양한 눈요깃거리가 어떤 재미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시를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 일단 그 도시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랑스는 1997년부터 거리 예술을 지원 대상으로 공식 인정하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도쿄도는 특정 재능을 가진 예술가가 길거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발행하는 헤븐 아티스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원,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예술가와 이 도쿄 도민이 함께 어떤 새로운 예술 문화를 창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증 발행 대상은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고요. 이런 자격증을 주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리 예술가 혹은 길거리 공연하는 그 아티스트들, 퍼포먼스 하는 이 퍼포머들이 이 도쿄도의 어떤 얼굴을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격 심사는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관객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을 봤는데 엄청 못해요. 근데 저 사람은 이 도에서, 이 시에서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공식적인 이 얼굴이다. 어떤 상징하는 재능을 보여준다, 재미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수준이 낮으면 그만큼 그 시, 도의 이미지도 깎이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 그 사업은 지금 이야기했던 도쿄도, 일본의 도쿄도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길거리에서 예술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이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그리고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는 거리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은 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허가를 맡아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길거리에서 공연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심의 같은 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건전한지, 어떤 선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유익한지 무익한지, 해롭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막 공연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딱 오면은 거기에 이제 대표나 아니면 누가 쓱 라이센스를 보여줘요. 그럼 경찰이 그걸 확인하고 다시 갑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공연하는 사람이일지라도 항상 오면은 라이센스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는 사람이니까 안 보여줘도 돼, 그런 경우 없습니다. 무조건 꺼내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시의 얼굴, 그리고 도시의 어떤 재미난 그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그런 거리 예술가들 또한 그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시만의 어떤 재미난 요소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시 공간에서의 재미는 길에서 나옵니다. 길, 거리의 모습, 나무의 가로수들의 모습, 그리고 상점의 모습,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조경, 이런 다양한 눈요깃거리가 있는 그런 곳도 길이면서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창 이 거리 관련돼서 이제 붐이 일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가로수길, 경리단길, 무슨 길 해가지고 그쪽 길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하고 그쪽 상권이 엄청나게 활발해지고 좋아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기보다 요새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도시의 재미는 길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죠. 도시의 정체성은 소비자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유난히 사람들의 방문이 잦고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3차 과제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도시 런던, 서울 이렇게 있죠. 런던을 많이 가고 싶은 사람, 그 런던이라는 도시만의 어떠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런던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떠한 브랜드 요소입니다. 브랜드 요소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브랜드 요소는 대상물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심볼이나 로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건과 같이 브랜드의 주제를 짧게 압축하여 표현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의인화하여 만화 형태로 표현한 그림 형태 같은 캐릭터, 이런 브랜드 요소들은 하나의 일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개성 창출의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시 역시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브랜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요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도시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도시 전체가 볼거리로 가득 차지 않아도 되고 도시 전체가 모던하게 꾸며지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 속의 내가 도시를 느끼면 되는 겁니다.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타워 브릿지, 뉴욕의 타임스퀘어 앞에서 포즈를 취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동질감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혹은 로마의 스페인 계단에서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처럼 젤라또를 먹으면서 내가 느꼈던 나의 정체성을 그 도시에서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문화 마케팅, 도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fine의 세 번째인 n에 해당되는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라는 말은 어떤 이야기거리라는 뜻인데요. 밑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왼쪽에 어떤 여성이 가방을 앞에 두고 걸어오는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 가방의 사진이 있죠. 왼쪽에 있는 여성은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배우, 왜 유명한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인 그레이스 켈리이고요. 오른쪽에 가방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켈리백이라는 가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그레이스 켈리가 들고 있는 오른쪽의 가방 켈리백, 이 여성의 이름을 따서 켈리백이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이 켈리백은 벌킨백이라는 백과 더불어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명품 중에서도 명품 백입니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 백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원래 이 핸드백의 이름은 새들 캐리어라고 불렸대요. 하지만 그레이스 켈리가 메고 나와서 켈리백이라고 바뀐 거고요. 그렇다면 그레이스 켈리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헐리우드 영화배우였습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헐리우드 배우였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거나 정말 탑 A급의 그런 배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레이스 켈리는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고 모든 여성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국가 모나코의 왕자가 청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나코의 왕자가 청혼을 한다. 동화 속에서 어떤 왕자가 일반 시민에게, 일반 사람에게 청혼을 한다. 평민에게. 동화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이야기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평범하지만 어떤 좋은 기회가 와서 갑자기 꿈을 이룬다던가 하는 그런 로망이 있죠. 그런 어떤 것을 이 그레이스 켈리라는 여성이 갑자기 이루게 된 거예요. 물론 시기와 질투도 있겠죠. 하지만 나도 언젠가 저런 왕비가 되고 왕자가 와서 청혼해주고, 백마 탄 왕자가 백마를 탔는지 잘생긴 왕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누가 와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인생이 변화하고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준다 하는 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레이스 켈리는 그렇게 해서 모나코 왕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식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그레이스 켈리와 모나코 왕자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이던 여자 연예인이던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 화장품, 옷,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나도 저거를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예전에 전지현이 발랐던 뭐 립글로스나 립스틱 이런 게 드라마에 나왔다 그러면은 화장품 가게에서 그게 완판돼 버리는 막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죠. 아, 이거 전지현이 그 발랐던 화장품이야. 그래가지고 뭐 다 팔려서 없어진다든가 뭐 그런 심리가 있죠. 어떤 나도 이런 걸 바르면 뭐 그렇게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심리.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성이 어떤 신발을 신고 나왔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 나도 내가 이걸 신으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하는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 너무 그런 그레이스 켈리의 신분 상승이라든지 그 꿈 같은 어떤 인생 드라마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레이스 켈리가 신었던 신발, 그레이스 켈리가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지,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그 유력한 정치인들, 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그리고 딸들, 두 딸들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면 그들의 패션에 주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의 딸들은 어디서 제이크루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사가지고 애들 입혔구나 막 이렇게 하고, 미셸 오바마의 드레스는 어디 상품이고 가격은 얼마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죠. 평가라기보다 분석을 하고 있죠. 저런 옷을 어떻게 입었고 하면은 저런 뭐 저렴한 가격에 저런 아름다운 맵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옷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구매하게 되고 엄청난 광고 효과도 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봤던 사진을 보면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해서 볼록하게 나온 배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저 가방을 맸습니다. 원래 이름은 새들 캐리어라는 가방이었는데 모나코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가 들고 나왔다 해서 저 사진이 나온 거죠. 그러면 저 사진에 나온 저 가방은 도대체 무슨 가방이냐? 저 켈리가 들고 나왔던 저 켈리 백은 무슨 가방이에요? 그리고 에르메스 매장에 가서 새들 캐리어 있어요가 아니죠. 켈리가 메고 나왔던 켈리 백 있어요? 저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임신한 배를 가리기 위해서 들었던 가방, 그 가방이 원래 이름을 놔두고 켈리백이 됐다. 이게 도대체 내러티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도시 브랜딩의 파인의 전략에 있는 파인의 내러티브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모나코 왕자는 왜 그레이스 켈리와 결혼했을까요? 정말 아름다워서?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모나코라는 것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작은 도시국가, 원래는 프랑스에 속해 있었지만 독립해서 있는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이 도시국가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빚도 너무 많이 지고 어떻게 타계에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모나코가 뭘로 유명하냐면 카지노, 그리고 F1 포뮬러 그 경주 있죠, 자동차 경주,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관광 수입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때 당시 결혼하기 전만 해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나코 왕국 도시국가 모나코 왕국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프랑스로 다시 들어갑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 경제난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프랑스로 들어갑시다 하는 의견이 뭐 압도적이었고,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이슈를 만들어서 우리 모나코를 전 세계에 알려서 사람들이 모나코에 관심을 갖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결혼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나코 왕자는 헐리우드 여배우,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지만 아름다워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화제거리가 더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신데렐라 어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잘 안 알려져 있어야지 그런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적당한 사람으로 그레이스 켈리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를 뭐 이용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모나코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던 사람들, 헐리우드 여배우와의 세기의 결혼이다 해가지고 모나코가 엄청난 화제를 이끌게 됐죠.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모나코를 알게 되고 모나코를 방문하게 되고 모나코는 하나의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고 히트 상품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성공한 거죠. 그러면서 모나코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답니다. 이제 시집을 간 거죠. 모나코 왕실에 시집을 갔죠. 그럼 남편이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이제 시댁 식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물론 그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한 당사자들끼리만 살고 그 나머지 가족들은 그렇게 막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얘기가 다르죠. 왕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엄청난 뭐 기득권, 뭐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실 혈통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외부 사람은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나코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 그래요. 아무도 자기를 대접해주지 않고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어떤 신데렐라가 된 그레이스 켈리의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뭐 바깥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있다가 결혼 생활을 하고 계속 살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그레이스 켈리가 죽음을 당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레이스 켈리의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죽음에 있어서도 자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타살이었다라는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 브랜딩 전략에 있어서 파인 중에 세 번째인 내러티브, 어떠한 이야기거리, 도시에 있어서 그 도시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이야기거리로 유명하다. 그러면 그 도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나코의 예를 들어서 모나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지만 어떠한 세계적인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헐리우드 여배우가 신데렐라 왕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왕비가 되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그런 이야기거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모나코가 유명해지고 그런 식으로 브랜딩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모나코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이름의 유래가 무엇이다. 이 지역은 예를 들면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식사동이라는 데가 있으면 거기 왜 식사동이냐? 머물렀을 때 거기에 식사를 대접했다 해서 거기에 식사동이 되고, 왕십리 있죠. 서울의 왕십리. 거기 왕십리 왜 왕십리예요? 왕이 이성계, 조선 태조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러 내려왔을 때 어떤 머물렀던 장소, 왕한테 얘기하죠. 왕 거기서 십리를 더 가십시오. 십리를 더 가가지고 거기에 도읍지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십리를 떨어져 왔다. 그래서 왕십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그렇게 어떤 이야기거리가 그 지역 도시 브랜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 가슴속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 연상되는 연상 기억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더 소비자들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은 브랜딩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스 켈리 예를 들어서 모나코는 도시 브랜딩 전략에 있어서 어떤 세계적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전략을 실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엘레강스.
우아함입니다. 도시만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우아함으로 형성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국 자동차 기업,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라고 하면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제규어, 랜드로버, 벤틀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제규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제규어 랜드로버, 지금 뭐 제규어 랜드로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요. 영국을 대표하는 아주 품격 있는 어떤 브리티시 엘레강스, 영국 감성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사실 BMW처럼 뭐 엄청난 뭐 달리기 위한 자동차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성능을 내진 못합니다. 또한 뭐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어떤 중후함이 있어서 벤츠 S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 어떤 부의 상징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느낌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죠. 무슨 감성? 브리티시 감성, 영국적인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영국 브랜드라고 알고 있지만 제규어는 영국 브랜드로 시작을 했죠. 영국 자동차로 시작을 했다가 그 미국 기업이죠. 포드 자동차, 포드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재정난을 겪어서요. 재정난 때문에 포드 자동차로 넘어갔다가 다시 인도 자동차 회사인 타타 모터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타타 모터스예요. 지금 인도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기업들은 자동차 기업은 많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볼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자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 차입니다. 하지만 절대 중국 차라고 얘기 안 하죠. 영국의 제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자본이 들어가 있고 인도 회사에 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인도 자동차라고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차의 생명은 브리티시 엘레강스, 영국 감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볼보 자동차 역시 중국의 자본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을 내세워서 자동차를 홍보하지 않죠. 광고하지 않습니다. 왜냐? 스웨덴의 감성,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가족, 그런 거를 안전 제일주의, 최우선으로 안전을 생각하는 감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들 매력, 그들만의 브랜드 가치, 그것을 우아하게 표현합니다. 자기네들 브랜드를 강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요. 영국의 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영국 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굳이 내가 인도 회사에 합병됐기 때문에 인도의 자본이 들어간 자동차입니다라고 그렇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만의 어떤 브리티시 우아함, 엘레강스를 왜 다른 요소를 집어넣음으로써 소비자에게 반감을 주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보도 스웨덴의 감성으로 안전 제일 그것만 강조하면 되지 뭐 중국 자본이 들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를 쓸 때 자기가 어떤 걸 잘하고 나라는 브랜드를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력서를 쓸 때 나라는 브랜드, 나를 사가십시오 하고 소비자,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나를 사십시오 라고 자기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어떤 과거,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쫙 적어가지고 프로필을 적어서 제출을 하죠. 거기에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거기에 하지만 나는 게으릅니다. 하지만 나는 집중력이 없어서 금방 실증을 냅니다. 나는 지구력이 없습니다. 하는 식의 단점을 쓰나요? 안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브랜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그거를 우아하게 표현한단 말이죠.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우아한 매력, 그런
우아한 매력적인 이미지를 더 우아하게 표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시를 소개할 때 너무나 사실적인 영상으로 소개를 한다던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 너무 어떤 필터링 거치지 않고 카메라나 음악이나 배경음악 뭐 없이 그냥 영상으로 소개, 그러면은 매력이 하나도 안 느껴질 거예요. 조금 뭔가 더 화사하고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도시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아주 우아하게 표현을 하는 것, 그거 역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사진 뽀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물 사진만 뽀샵할까요? 아니죠.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도시의 사진을 찍고 그걸 엄청나게 뽀샵을 합니다. 보정을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 소비자, 고객, 잠재적 고객 모두에게 우리 도시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런 식으로 매력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너무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글쎄요. 다음은 컬트시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통 길을 다닐 때 3초에 한 번씩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 그 명품백의 브랜드를 맥 럭셔리라고 부릅니다. 맥 럭셔리. 맥도날드에서 온 맥과 럭셔리 브랜드의 럭셔리 해서 맥 럭셔리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자주 보이니까, 맥도날드처럼. 그렇다고 맥도날드가 맛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그 브랜드 역시 가격 비싸고 아주 고가의 브랜드고 좋은 브랜드이지만 너무나 흔하게 자주 보인다 해서 맥 럭셔리라고 불려요. 이와는 다르게, 약간 다르게 가격도 명품이고 품질도 명품이지만 소수의 일부의 사람만 좋아하는 그러한 명품 브랜드도 있습니다. 뭐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 상품의 특정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던 어떤 감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거죠. 뭐 특정한 연령대가 있다기보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그런 브랜드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컬트라고 이야기하죠. 컬트.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컬트 시티라는 게 존재합니다. 컬트는 생활 방식이나 태도, 사상 등에 대한 추종, 뭐 숭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연령에 상관없는 일정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그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앞에서 말한 뭐 히트 상품이라서 3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는 맥 럭셔리 브랜드가 아니라 컬트 상품으로서 소수의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걸 적용해서 컬트 시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컬트 시티란 숭배되는 도시까지는 아니어도 막 여기는, 이 도시는 뭐 너무나 우리가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까지는 아니어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어떤 가볼 만한 도시, 꼭 가봐야 하는 장소, 뭐 버킷리스트 이런 데에 올려놓는 그런 것들, 꼭 가봐야 하는 장소,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를 컬트 시티라고도 부릅니다.